반갑습니다 여러분. 펀한 역사 채널입니다. 나당 연합군에 의해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였으니 한반도는 평온의 시기가 왔을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백성들의 처절한 사투가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이 독립운동을 부흥운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특히 윗동네인 고구려 부흥운동의 세력은 추후 신라와 연합하여 한반도를 통째로 먹으려는 당나라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데 일조를 하였으며 백제의 부흥운동 세력은 일본 등과 연합하여 나당군을 상대로 십자외교의 구도를 형성하며 큰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 처절했던 백제 부흥의 전개 과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660년 사비성 함락으로 공식적인 백제는 역사 속에서 막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백제의 부흥운동 시기인 663년까지 백제의 역사가 지속된 것으로 보는 의견도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660년 7월 백제의 의자왕이 항복했던 순간에도 사비성과 웅진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성들은 멀쩡하게 있었고 그곳에 주둔해 있던 수많은 백제군과 백성들은 건재하였습니다. 수도를 급습해 나라를 갑자기 잃은 상실감과 침략자들의 망동은 분노와 원한으로 바뀌어 나라를 되찾겠다는 의지로 촉발되었으니 이것이 백제 부흥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흥군은 의자왕의 아들인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흑치상지, 도침, 복신이 중심이 되어 부흥운동을 전개하는데 예전 한국사를 공부할 때 이름이 낯설어 검정색 운동복인 흑도복으로 암기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백제가 항복하고 의자왕과 태자인 부여융은 당의 볼모로 끌려가지만 왕자였던 부여풍은 오래전에 외로 망명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외에는 백제의 왕족과 귀족들이 건너가 많이 살고 있었고 그들의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백제 유민들이 간곡한 요청에 의해 결국 부여풍은 백제로 귀국하여 부흥군의 왕으로 추대되었고 백제는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복신은 의자왕의 사촌동생이었고 도침은 승려 출신의 의병장이었습니다. 부흥군은 백제의 곳곳에서 신라군과 당군을 격파하며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흑치상제가 흩어진 무리들을 불러 모으니 열흘 사이에 따르는 자가 3만이었다. 소정방이 이들을 공격하였으나 흑치상제가 이들과 싸워서 승리하였다. 흑치상제가 다시 200여 성을 빼앗으니 소정방이 당해낼 수가 없었다. 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백제 독립군의 위세가 가히 대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백제의 부흥운동은 당의 주력 부대가 고구려 정벌을 위해 물러간 이후 더욱 본격화되었는데요. 흑치상지는 그 예산지역에 있는 임존성을 중심으로 항거하였습니다. 흑치상지는 옛 백제에서 제2품인 달솔의 벼슬을 하였으며 풍달군 군장까지 겸했던 뛰어난 지략가였습니다. 그는 부흥운동 초기에 대단한 전과를 올렸지만 유인계에게 항복하며 당에 귀하였고 추후에는 백제의 부흥군을 공격해 항복을 받아내는 데 일조한 배신자 중의 한 명으로 역사에 기록되며 변절한 친일파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복신과 도침은 전북 부안지역인 주류성에서 군사를 모아 나당연합군을 공격하였습니다. 부여풍과 연합한 이들은 당군이 고구려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서 옛 백제의 수도인 웅진성과 사비성을 고립시키는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초반에 승승장구했던 백제의 부흥군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부흥군을 이끌었던 복신과 도친의 갈등이 생기면서 복신은 도침을 살해하며 병권을 장악하고 그 여세를 몰아 풍왕까지 없애려는 음모를 품지만 이를 사전에 알게 된 풍왕은 복신을 응징하게 됩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뭉쳤던 이들이었지만 어이없게도 그 와중에도 내부의 권력싸움이 있었으니 백제의 독립은 이미 물 건너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백제의 부흥군은 663년 원군을 보내준 왜군과 합류해 마지막 전투인 백강전투에서 패하여 결국 독립운동이 좌절되고 말았는데요. 백강의 위치는 지금의 전북 부안에 있는 동진강 하류라고 보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백강구라고도 불리는 이 백강전투는 당과 신라 그리고 백제와 왜군이 참전하여 동남아 대전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전투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백강전투에 당의 볼모로 끌려갔던 백제의 태자였던 부여융이 당군 7,000명을 이끌고 조국인 백제의 부흥군을 치겠다고 참전했으니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663년 7월 나당연합군은 백제의 부흥군을 진압하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진격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부여풍은 장수들에게 각자의 맡은 위치에서 성을 방어하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외의 지원군과 함께 결전을 벌이고자 백강으로 출정합니다. 나당연합군의 육군은 부흥군의 수도를 할 수 있는 주류성을 공격하였고 유인계와 부여용이 이끄는 수군 170척은 육군과 합류하기 위해 백강으로 진격하였습니다. 이렇게 합류한 나당연합군은 백강 하구에서 진을 치고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수적으로 우월했던 백제군과 왜군은 날씨를 살피지 않고 무모하게 나당연합군에게 총공세를 펴게 되는데, 이때 당의 수군의 계략에 말려들면서 왜의 수군은 배 400여 척이 침몰당하였고 10,000명이 넘는 군사들이 물에 빠져 죽으며 해상전에서 대패를 하였고, 육지에서 혈전을 벌이던 부여풍의 정예기병 역시 신라군에게 참패를 당하면서 이 대전은 나당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패배한 부여용은 배를 타고 고구려로 도피하게 되니 전의를 상실한 주류성의 백성들은 결국 663년 9월 7일 나당연합군에게 항복을 하게 되니 백제 부흥의 물결도 이로써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백제가 항복하였지만 임존성을 지키고 있던 자수신이라는 장수는 끝까지 항거하였는데 한 달이 넘게 버티다가 결국 함락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백제의 유민들이 대거 외로 망망하게 되니 지금 일본 사람들에게는 옛 백제인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아직도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마을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짚어보면 어찌 왜가 백제를 돕기 위해 1,000척의 배와 3만 명이 되는 대군을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왜는 유일하게 백제와 친분관계가 꾸준히 두터운 나라였습니다. 한문과 유학 등 중국의 문물을 주로 백제를 통해 전달받는 등 교류도 활발하기도 하였고, 많은 백제인들이 당시 문명에 발달하지 못한 약소국이었던 왜에 건너가 정권을 움직일 만한 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라는 추측과, 이를 계기로 한반도에 진출하려는 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추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에 언급한 처절했던 백제의 부흥운동은 왜 일어났겠습니까? 내 나라, 내 가족을 위협하고 유린하는 침략자에 대한 원한과 이를 되찾겠다는 단순한 이유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자란 조국의 위기 상황에 이런 움직임조차도 없다면 그게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지도층은 나라를 버렸을지언정 이 땅의 백성들은 절대로 이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반만 년을 이어온 우리 역사를 보면 많은 나라가 흥망성쇠를 반복하면서 위기의 순간마다 많은 의병들이 봉기했으며, 특히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임진왜란 때 죽창을 들고 군현이 일어난 의병들과 구한말의 동학의 물결,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독립군들의 처절한 사투는 이념과 계층 간의 불신을 넘어 지금의 우리들에게 뜨거운 민족 정신으로 계승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아픈 역사들, 우리 모두는 잊지 않고 처절하게 근육을 키워왔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은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